자, 이번 시간은 431페이지 질권입니다. 질권은 시험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나온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은 부분이고요. 뭐 나오면 뭐 한 문제겠죠. 실제로 개념은 이런 겁니다. 가져다가 맡기는 방식으로 설정하는 담보물건 우리가 질권이라고 해요. 그럼 생각해 볼 것은 첫째, 뭘 가져다가 맡길 것이냐? 동산이나 채권이죠. 우리가 채권 같은 경우는 채권 증서, 차용증을 갖다 맡기면 되고요. 동산은 그 물건을 갖다 맡기면 되겠죠. 그래서 동산을 맡기는 거 우리가 동산질권, 채권 증서 등을 맡게 설정하는 것을 우리가 권리질권이라고 하고요. 부동산은 가져다가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질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조심하시면 되겠죠. 자, 먼저 동산 질권입니다. 일단 약정 질권인데 질권 설정 계약과 인도로 가져다가 맡기는 방식으로 약정 질권, 동산 질권이 성립하게 되는데 먼저 질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인데요. 채권자와 질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채권이 주된 권리고 담보물권 질권은 종된 권리죠. 따라서 채권이 있어야지만 질권, 담보물권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질권자와 채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하고요. 질권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는데 제3자가 질권 설정자라면 그 사람 우리가 물상보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선의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무엇도요? 질권도 선의 취득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2번 동산을 가져다 맡긴다 인도해 줘야 되고요. 3번 피담보 채권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꼭 금전 채권일 필요도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432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법정 질권이 나와요. 이렇게 개념만 잡으시면 이런 겁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을이 자신의 차임등을 지급하지 않는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갑이 을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 임차인인 경우에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동산이나 임차인의 과실을 압류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토지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하면 우리가 법정 저당권이라고 하고요. 임차인 소유의 동산이나 과실을 압류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법정 질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인 소유의 무엇을요? 건물을 압류하는 것은 법정 저당권. 임차인 소유의 동산이나 과실을 압류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법정 질권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동산 질권의 효력인데 1번 주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친다. 이거 뭐 특별히 당연한 것이고요. 2번 피담보 채권의 범위해 가지고 일단 저당권보다 넓어요. 그래서 원본, 맨 밑에 보시면 원본뿐만 아니라 이자, 위약금, 질권의 실행 비용, 그 다음에 질물 보존의 비용 및 채무 불이행 또는 질물 하저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담보합니다. 자, 저당권과 비슷한 거, 다른 점은 뭐냐면 질물 보존 비용은 저당권 없죠, 그죠? 보존 비용도 담보가 되고 또 질물의 하저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도 질권에 의하여 담보가 된다는 거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실행비용, 지연배상금 이렇게 5가지가 담보가 되는데 질권의 경우, 동산 질권의 경우는 이 5가지 외에도 그 다음에 보존비용과 질문의 하저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도 피담보 채권에 포함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2번 물상대위권 인정이 됩니다. 자, 우리가 유치권의 경우에는 물상대위권 인정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질권의 경우에는 물상대위권이 인정이 되고 물상대위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당권에 할 거예요. 3번 유치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치권과 마찬가지로 질권은 질권자는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요. 네 번째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습니다. 자, 유치권의 경우에는 유치적 효력권이 있을 뿐 우선 변제권이 없었잖아요. 근데 질권은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따라서 질권자는 동산 질권자는 경미할 수 있고요. 또 간이 변제 충당권도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2번 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 변제받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을이 갑에게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갑 소유 동산, 예를 들어서 반지에 대해서 질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그럼 물론 을은 질권자로서 이 반지를 경매할 수 있고 경매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도 어차피 뭐인 거죠? 채권자인 거죠. 이 채권자이기 때문에 갑의 반지를 제외한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해서 경매 등 강제 집행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있다. 다만 다른 채권자들은 먼저 반지부터 경매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은 아닌데, 다시 말하면 질권자도 일반 채권자로서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지만, 다른 일반 채권자들은 먼저 질물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것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3번 질권자의 과실수취권 해가지고 원칙적으로 없다. 그죠? 없다. 원칙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유질계약이 금지가 됩니다. 이게 유질계약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안 갚으면 목조물에 관한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요 500만 원의 채권을 갑이 못 갚는다면 요 반지에 관한 소유권을 너에게 넘겨준다. 이게 뭐죠? 유질계약입니다.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변제기 전에는 계약으로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직접 질권자에게 취득하게 할 수 없다는 거, 원칙적으로 유질계약이 금지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동산 질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가지고 질권자도 점유권자니까 점유보호증후권 인정이 되고요. 질권에 기한 물권 소유권이 인정이 되느냐에 대해서 학설에 대립이 있긴 하지만 다설은 질권에 기한 물권 소유권도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다설의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겁니다. 우측에 보시면 효과, 질권 설정자, 채무자가 질물을 훼손하게 되면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시를 시킨 것이므로 채권자인 질권자는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제3자가 질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일단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동산 질권자는 목적물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해 줄 의무가 있고요. 만약에 채무가 변제됐다는 이유로 질권이 소멸하게 되면 질물을 반환해 줘야 될 의무가 있겠죠. 그 다음 동산 질권에 소멸해가지고 소멸원인 1.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질권은 소멸한다. 그 다음에 2. 질권 투기의 소멸을 해가지고 목적물을 반환하거나 아니면 질권자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가 있으면 질권은 뭐가 돼요? 소멸이 되는 거죠. 자, 간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산을 갖다 맡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동산 질권이고요. 질권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하실 것은 경매권도 있고 우선 변제권도 있고요. 물상 대위권도 있다. 왜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유치권자에게는 경매권은 있지만
물상대위권도 없고 우선 변제권도 없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권리질권이죠. 그러니까 채권과 같은 권리를 갖다 맡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를 우리가 권리질권이라고 하고요. 우리 교재 보시면 2번 권리질권의 설정 방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우측에 보시면 메뉴에 채권질권의 설정 방법 해가지고 채권증서, 차용증 등을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채권증서를 맡김으로써 설정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거죠. 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질권의 목적으로 될 수 없는 채권들이 나오는데 뭐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질권에 효력해가지고 1번 질권 설정자는 권리 처분이 제한된다. 2번 채권 질권의 실행 방법 해가지고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으로 질권을 실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질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것은 없는 거죠. 여기서 좀 설명드릴 게 좀 있어요.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 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근데 을이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을이 병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9천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맡기고 싶어요. 일단 뭐를 담보로 맡길 수 있습니까? 요 채권을 담보로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채권 증서 등을 병에게 갖다 주는 방식으로 맡기는 방식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입지라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근데 요즘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병이 요 을이 가지고 있는 이 채권이 담보로서 기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을이 병에게 9천만 원을 안 갚는다면 병은 이 질권이 설정된 이 권리 가지고 갑에게 직접 변제해달라 뭐 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도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1번 채권의 직접 청구해가지고 1.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에 된 채권을 직접 자기 이름으로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채권자에게 기속된다. 2.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해 자기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병이 갑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자신의 채권 한도로 직접 변제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니까 병은 갑에게 9천만 원을 직접 갚으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갑이 돈을 안 갚는다면 요 저당권을 병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실행할 수 있어야 되므로 저당권이 입질됐다는 사실도 기재를 하게 되고 다시 말하면 질권도 등기가 됩니다. 저당권부 채권이 입질이 된 경우에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등기할 수 있다라는 점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끝이에요. 자, 438페이지 뭐가 나옵니까? 저당권이 나오죠. 일단 저당권의 의의는 간단하죠.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설정 등기를 통하여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 물건 우리가 저당권이라고 하고요. 2번 저당권의 법적 성질해 가지고 대표적인 약정 담보 물건이죠. 따라서 설정 계약과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게 되고요. 2번 저당권은 타물권이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저당권 설정할 수가 없고 3번과 4번 저당권은 담보물권이니까 경매할 수 있고 그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가 있고요. 우측에 통일성해 가지고 채권이 있어야지만 저당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채권이 소멸되는 순간 저당권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부종성. 채권이 양도가 되면 저당권도 쫓아간다. 수반성.
전액 변제할 때까지 그 저당권은 저당물, 목적물 전부의 그 효력이 미친다. 불가분성. 그 다음에 물상대의성도 인정이 되는 거죠. 자, 저당권 형님입니다. 질권과 똑같아요. 자, 설정계약과 질권은 인도인데 저당권은 설정계약과 등기함으로써 저당권이 성립되게 돼요. 일단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부종성, 수반성 때문이죠. 따라서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예요. 예외가 있긴 하지만 다만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일 수 있는데 만약에 저당권 설정자가 채무자가 아닌 제3자라면 그 사람 우리가 물상보증인이라 하는 거죠. 2번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사항은 의미가 없고 2번 저당 등기 관련 문제에서 기억 저당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죠.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등기를 해야 저당권이 발생하고 저당권이 취득이 되는 거죠. 근데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됐어요. 그럼 말소가 불법이니까 저당권은 뭐 되지 않겠습니까? 소멸되지 않은 거고요. 따라서 불법으로 말소된 상태에서는 여전히 저당권자는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이게 교재 나와 있어요.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만약에 불법 말소된 상태에서 경매가 됐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불법으로 말소된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저당권자는 돈 한 푼 받지 못했겠죠. 그래도 이 저당권은 소멸하게 된다. 저번 주에 했습니다. 왜요?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돼야 되니까요. 따라서 불법 말소된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게 되므로 이젠 더 이상 말소 회복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무효 등기 유효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조심할 것은 그 효과가 소급하지 않고요. 제3자의 권리도 침해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의 객체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것은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지역권에다가는 저당권 설정 못해요. 왜냐하면 저당권은 권리 중에서 지상권, 전세권에만 설정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지만 권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권리, 질권의 객체가 권리일 수도 있고 저당권의 경우에는 지상권과 전세권 같은 권리에 뭐 할 수 있습니까? 설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따라서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지만 저당권이나 질권과 같이 권리를 객체로 하는 물건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번 피담보 채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다시 말하면 금전 채권일 필요도 없고요. 또 저당권 설정 당시 확정될 필요도 없고요. 증감 변동하는 채권이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제한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저당권의 특수한 성립이죠. 1번 임차 지상 건물에 대한 법정 저당권. 자, 기억나시나요? 방금 전에 했죠. 자,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하면 뭐예요? 법정 저당권. 임차인 소유의 과실이나 또는 동산을 압류하면 뭐죠? 법정 질권. 이렇게 되는 거죠. 2번 부동산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 나오는데 자, 이런 겁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건설업자가 도급 계약을 해서요. 을이 갑의 건물을 신축해 준 거죠. 근데 갑이 을에게 공사 대금을 안 줘요. 그러면
을은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라고 해요. 주의하실 점은 이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다. 따라서 을이갑에게 공사 대금을 이유로 설정 청구하는 순간 을에게 저당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갑의 승낙을 얻어서 저당권에 관한 설정 등기까지 해야 비로소 저당권이 성립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 공사 수급인은 공사 대금을 이유로 도급인에게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거 우리가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형성권이 아니므로 도급인의 승낙을 얻어서 설정 등기까지 해야 비로소 저당권이 성립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저당권 효력에서 비담보채권의 범위가 나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 소유 A 부동산에서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이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그 범위는 1억 원본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가 있다면 이자에도 그 효력이 미치고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위약금에 대해서 그 효력이 미치고 또 아니면 지연손해금, 지연배상금에 대해서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고 그 다음에 실행비용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질권과의 차이점 주의하신다 그랬죠? 제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원본 이자 위약금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가 되려면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자에 대해서 등기하고 위약금에 대해 등기해야 비로소 저당권 효력이 이자에도 미치고 위약금에도 미치고요. 이에 반해서 지연배상금이나 실행비용은 등기하지 않아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지연배상금은 1년분에 하나 한다는 점이죠. 다시 말하면 지연손해배상금, 지연손배금은 등기하지 않아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는데 몇 년분에요? 1년분에 하나요 담보가 된다는 거죠. 조심할 것은 이자는 무제한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자는 등기하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는데 굳이 1년분에 하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1년분에 하나 담보되는 것은 지연배상금만 그렇다는 거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목적물의 범위에서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쳐요. 어디도 미칩니까?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칩니다. 이것도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층 건물이 있는데 1층 건물에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2층으로 뭐가 됐냐면 중축이 됐네요. 이랬을 때 이 저당권 효력이 2층까지 효력이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여부는 부합됐는지 안 됐는지 가지고 결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치니까요. 따라서 만약에 중축된 부분이 원칙에 따라서 기존 건물에 부합을 했다면 저당권 효력이 1층뿐만 아니라 2층까지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경락을 받은 사람은 1층에 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2층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중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다면 저당권 효력이 1층에만 미치므로 경락을 받은 사람은 1층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갖고요. 2층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 가지고만 고려합니다. 만약에
부합이 됐다면 저당권 설정 전에 증축됐든 저당권 설정 후에 증축됐든 부합이 됐다면 그것이 무효가든 불법이든 뭐든 부합이 됐다면 경매 과정에서 경매 목적물 그 가치가 평가됐든 안 됐든 당연히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거고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은 경우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오로지 부합됐는지 안 되는지 여부만 가지고 따지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저당권력이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친다는 이 규정은 종된 권리에도 준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된 권리에 설정된 저당권은 어디에도 미치는 거예요? 종된 권리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토지에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을이 토지에 대해서 토지 사용권인 임차권이나 지상권 이런 권리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다시 말하면 을은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냐면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 지상권이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이 건물의 소유권에다가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이 저당권 효력이 어디에도 미치냐면 임차권에도 미치고 지상권에도 미친다는 거죠. 따라서 저당권자가 경매를 했을 때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임차권도 지상권도 함께 자동으로 취득하게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전 등기 받지 않더라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43페이지 오시면 과실이죠. 일단 저당권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가 없습니다. 과실을 수취하려면 압류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자는 압류하지 않는 한 저당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을 수취할 수가 없고요. 저당권자가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을 수취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압류를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번 저당 목적 토지상의 건물이죠. 자, 우리 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전혀 별개의 권리로 규정을 해요. 따라서 토지에 대해 설정된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건물에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정 지상권도 발생하게 되고 일괄 경매권도 문제되는데 그건 우리가 뒤에서 볼 거예요. 그래서 4번 뭐가 나오죠? 물상대위가 나오죠. 이 물상대위에 대해서는 시험에 잘 나오고 중요하기 때문에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 물상대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